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가 되겠습니다. 잠시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말씀,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첫 번째, 코로나19가 재감염 확산이 되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에 재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유럽의 유럽 경제의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곳, 다른 국가들은 어찌되든지 크게 영향이 없지만 이 독일이 유로 경제권의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데, 이 독일이 한 달여간 다시 부분 셧다운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어저께 10월 28일 날 유럽 주식시장과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간에 점잖게 진행되어 오던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시작 중이었는데, 냉각기가 점잖은 하방 변동성을 나타내어 왔는데, 드디어 이제 더 격하게 사나워지면서 야관문을 먹었는지 갑자기 사나워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어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유럽이 어떻게 됐건 말건 간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는 미국이 되고, 또한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은 미국의 금융시장이 되게 돼요. 미국을 먼저 보게 되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일봉 기준이에요. 이와 같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3월 초서부터 공개방송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이 진행됩니다. 3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심지어 미국의 대형주 지수 다우존스 지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올 수 없고 하방 변동성이 제한될 수뿐이 없습니다. 8월서부터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코스피 3천 갈까 그거를 논할 때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냉각기가 준비 중입니다. 2020년 9월서부터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그 냉각기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가격 차트만 보게 돼도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와서 보면은 이 캔들 차트로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그 분석 결과를 충분한 기간 동안에 분석 결과를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이전에 남겼었던 영상 자료로 근거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효용성이 꽤 흡족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2020년 9월서부터 상한 수준이 제한되고 조정기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죠. 다우존스 지수는 10월 28일 날 이와 같이 유럽 증시가 폭락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마이너스 3.43%의 간만에 폭락을 나타내게 됐지만, 아직 기존에 형성됐었던 2020년 9월서부터 진행되어져 오던 기간에 형성된 박스권을 아직 하향 이탈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미국의 대형주 지수 S&P 500도 이와 같이 똑같이 다우존스보다는 약간 박스권의 하한 수준에서 좀 갭이 떠 있는 상태, 아직까지 조정폭이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보게 되면 얘도 S&P 500보다 더 하방에 박스권에서 하방 임계 수준보다는 좀 조정폭의 여유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좀 더 무거운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가 지수가 좀 더 가벼운 쪽보다 조정폭이 더 깊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대형주 중심의 뭔가 금융시장에서 변동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이 선물 옵션 파생 시장에서의 베팅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금융시장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0년 9월서부터 냉각기가 진행되어 오면서 형성된 박스권이 아직 하방이 완전히 하향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일부 순서의 주제인 이 미국과 유럽의 증시의 디커플링이라고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유럽이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 다 빠졌는데, 바로 유럽은 보게 되면 2020년 9월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 기간 동안에 형성되어 있던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해 버렸어요.
세계 경제의 표준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미국의 주식시장이 2020년 9월서부터 진행되어 오는 냉각기 때 형성된 박스권의 하단은 하향 이탈하지 않았는데 얘가 하단 이탈을 하게 됐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목해야 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독일, 가장 중요한 게 유로 경제권에서는 독일만 보면 돼요. 정책 파급력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유로 경제권에서 빠져나가게 됐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더 이상 아니었죠. 독일의 정책 파급력 때문에 그에 연동돼서 영국은 블랙 먼데이를 계속해서 반복해왔고 그와 같은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유로 경제권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국가의 정책이 만든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금융시장, 주가지수가 이와 같이 미국과 달리 영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유로 경제권에서 얼마 전에 빠이빠이 하고 나갔었던 영국이 됐던 똑같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지속해서 공유드려 왔었던 핵심 내용은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리는 가장 궁극의 내용은 요거 딱 하네요. 영어로는 팔러시 메이커가 중요하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이 경제의 방향성에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년간 수렴하게 된다. 즉 미국의 금융시장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유럽은 이탈됐다. 이 말은 단순하게 저거 변동성이 그렇게 특히 이제 뭐 한 달간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셧다운 된다며 그러니까 나타난 거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의 특정 현상은 경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뭔 말이냐면 바로 가격 차트가 박스권 하단은 이탈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이 발생되게 된 원인을 살펴봐야지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이에요. 어떠한 경제 현상이 빵 하고 발표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이 결과라는 경제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의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 실업률이라는 것이 실업률의 실적이라는 게 나타나기 전까지 이 앞단에 원인에 작용을 하는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경제 지표의 변화의 총합이 실업률이라는 대표 지수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말들을 이제 경제 지표나 저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시지 않았거나 또 업무 중에서 전략이나 경영기획 또는 생산관리 등을 담당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분야 속에서는 매우 낯선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분석 방법이라는 점도 참고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미국과 유로 실업률, 미국 경제와 유로 경제권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이 실업률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2020년 4월에 미국 경제가 멈춰섰을 때와 같이 빵! 미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치솟게 됐고 그 이후부터 5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진행되게 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이와 같이 개선세, 하락세인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7.9%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유로 경제권도 8월 기준으로 8.1%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죠. 미국하고 비슷하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틀려요. 이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원인이 틀려요. 즉 여기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유로 경제권은 실물 경제가 멈춰섰다가 다시 부분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듯 하더니 그 뒤에 다시 이와 같이 실업률이 치솟게 되는 실업률 수치상으로는 미국과 유로 경제권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0.2%포인트뿐인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과정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실업률의 경로가 틀려지게 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바로 이와 같은 경제의 방향성을 만들게 된 미국의 정책과 유로의 정책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 단계 더 원인 단계에 더 발을 담궈보게 되면 이와 같아요. 미국과 유로 경제권의 인플레이션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이란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돈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돈의 가치가 내려가게 돼요.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게 되냐.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들이 다 가격이 돈의 단위로 픽스가 돼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즉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풍부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왜냐? 인플레이션율, 한국말로 하게 되면 물가예요. 현재는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전염병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고, 이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는 수요가 감소가 되게 되고, A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만큼의 물량을 판매했다면 현재는 이보다 줄어든 물량을 판매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율, 물가가 올라가는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전보다 물량을 적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일즈, 판매액 금액 기준으로는 이전과 동등 수준 또는 이전 수준을 넘어가는 실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이와 같은 유동성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팔러시 메이커,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 증감에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 유동성 얘기 나오게 되면 유동성으로 주식시장 가는 오래 못 가요. 뜬금없이 그 얘기만 하고선 끝이에요. 유동성이 왜 증가되고 왜 감소하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런 얘기로 이제 빠지게 돼요. 유동성이 주식시장 영향 주려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국가의 경제, 수년간의 경제의 방향성을 만드는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의 증감이 발생되게 되고, 좀 더 얘기를 확정하게 되면 각기 다른 국가들은 각기 다른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증감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그와 같은 논리로 환율의 차이가 발생되게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본 내용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글로벌 유동성은 2016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급속도로 낮아지게 돼요. 왜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미 달러 대비 자국 화폐의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물물 교환을 해야지 되는데 교환의 매개체가 과거서부터는 조개, 바위,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 가장 이제 교환의 매개체로 인정받았던 게 금인데, 금을 사용하게 되면서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고, 가장 최근까지 금과 연동돼서 움직여 왔었던 미 달러가 현재는 교환의 매개체로 운용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실물 경제 물물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와 자국 화폐 가치인 환율이 마음대로 막 들쑥날쑥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중앙은행이 되게 되고, 미국은 미연준, 페드가 되게 되고,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이 되게 돼요. 한국은행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안정적인 환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에 창립 목적이 존재하게 돼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경제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경제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그 기능보다는 안정적인 환율을,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너무 상승한다든지 현재와 같이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너무 강세로 나타나게 된다든지, 그러한 원인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는 미 달러에 연동돼서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2016년도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됐어요. 매각하는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러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각국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감소시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이 2016년을 넘으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8년도서부터 침체세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2019년 8월에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지금까지 미달러 유동성의 감소 현상을 만들어 왔었던 이 내용의 설명은 빼고 뒤에 얘기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죠.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8월에 조기 종료하겠다 발표했죠. 그래서 9월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격하게 증가가 되게 되면서, 얘가 증가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는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리게 되죠. 대부분의 국가는 인플레이션율이 2019년 9월서부터 2020년 1월까지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미달러를 근간으로 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 포함해서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돼요.
그 뒤에 인플레이션율이 잠시 이렇게 격하게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지표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총합을 통해서 산출되게 되는 복합 지표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에너지 부문, 원유 가격이 들어가게 돼요. 원유는 이제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고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자 원유 수요가 급감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침체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실질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율 지표만 이와 같이 침체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됐어요. 그렇지만 2020년 3월과 4월서부터 미국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 1, 2, 3, 4차 재정 정책이 진행이 되고 3월 23일서부터는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가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증가를 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이 얘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되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다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은 그 두 번째 얘기가 되게 되고, 첫 번째로는 미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던 중이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율 상승 현상이 4월, 5월을 넘어서게 되면서 격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유로는 모양이 약간 틀려요. 얘를 확대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4월, 5월이 넘으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로 가게 되는데, 얘는 오히려 7월 이후 8월, 9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미국과 유럽이 비슷한 점은 미국도 다수 개의 주지사가 존재를 하는 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유로 경제권도 여러 개의 미국과 비슷한 개념의 주의 개념보다 좀 더 강화된 국가, 단독 의사결정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비슷한 모습이기는 한데, 미국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수많은 주들이 여기에 연동돼서 즉각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연동되게 되면서 액션이 취해지게 돼요. 그래서 액션이 취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유럽은 얘기가 틀려요. 즉 유로 경제권이라는 몸은 하나인데 독일, 프랑스, 뭐 다른 나라들 하나의 몸에 각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들로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충돌이 되게 되고, 독일이 자기가 이제 의사결정권자라고 나서게 되면 이탈리아, 프랑스 등 따르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 유로 경제권의 중앙은행 ECB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도 여기 다른 국가들이 이에 동조를 잘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미국은 코로나19와 같은 굉장히 좀 특수한 환경이 발생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빠르게 내려지게 된다면 행동까지 빠르게 옮겨지게 되는데, 유럽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의 차이에 따라서 경제지표의 모습이 다르고, 이와 같은 것은 유로 경제권의 정책이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침체세를 나타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침체세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던 시절에는 A라는 기업이 요만큼의 물량을 팔았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세일즈 판매액이 이만큼이었다면, 똑같은 물량을 현재 판매하게 되더라도 세일즈 금액 판매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전에 공개방송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주가 지수예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절, 이전보다 다소 적은 물량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이전보다 물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기업 가치가 증가되게 돼요. 기업 가치를 다른 말로 주가 지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주식 가격도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럽은 침체세, 마이너스 침체세로 돌아서게 됐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율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액션이 취해지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침체세로 돌아서게 된 영국, 독일, 유로 차이가 나야지 되겠죠.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이 경제의 방향성에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됩니다. 이 말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이 됐습니다.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 주상지 카페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어요. 동일하게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 3월 25일 공개 방송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그리고 4월 2일 공개 방송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그리고 6월 12일 공개 방송 두 번째 주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황기로 향하나, 요거 세 가지를 꼭 봐주셔야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을 만든 뒤부터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아프리카 이름 모르는 국가의 금융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져서 움직이고 있고 어떠한 메커니즘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철저하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시각자료로 분석을 했었던 3월 25일 공개방송 자료를 꼭 보셔야 되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을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 같이 코로나19가 발생됨에 따라서 변동성이 격화되고 있죠.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보다 더 많은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편의상 핫머니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이 핫머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오고 있었고 현재도 변동성을 격화시키고 있죠. 이에 맞서서 이들이 만드는 변동성의 창에 미국의 중앙은행, 각국의 환율제도의 근간이 되는 미 달러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반지를 갖고 있는 미 연준이 드디어 절대반지를 껴서 핫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의 방패로 맞서게 되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4월 2일 공개방송 자료를 꼭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조망하게 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할 수 있는 사계절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10월 29일 밤 10시 50분이라는 이 의미가 글로벌 경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해당하게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겨울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겨울이 아닌 시기에 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 속에서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님으로서는 좀 더 적확하게 외부 환경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유효한 전략을 도출해내고 이에 연동되는 사업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좀 더 작은 의미로는 재테크 관점에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기준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어떠한 산업 부분에 상품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6월 10일 공개방송 요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시 2020년 9월서부터 시작되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격화되는 그런 시절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2020년 8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준비 중이고 2020년 9월서부터 그 냉각기가 시작이 됐다. 현재까지는 점잖은 냉각기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됐지만 10월 말로 가게 되면서 4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은 점잖던 냉각기의 하방 변동성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즉 이와 같은 시기는 공포의 시기가 아닌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방향성과 변동성을 미리 살펴 인지하고 있었던 다시 한번 3월 이후에 기회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지루함을 넘어서 이번 조정으로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남들에겐 공포인 시기가 방향성과 변동성을 미리 살펴 대비할 수 있다면 반대로 기회의 시기가 될 수 있고 되어 왔다는 것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직접 근거를 남기면서 진행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매번마다 평일날 밤 늦은 시간까지 소중한 개인의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번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하는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양질의 콘텐츠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